정광수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갖고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에 이 프로그램에서 KCC에서 한번 네트워크 기반의 미디어 디바이스, 미디어 서비스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를 한 30분 정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게 디바이스라서 참 제가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원래는 우리 박현재 박사께서 저한테 준 미션은 스마트 TV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스마트 TV만 얘기하면 5분 만에 끝날 것 같아갖고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기반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뭐 엄청 많은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모바일 폰이나 뭐 태블릿 또 PC 같은 게 있을 텐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내용은 댁 내에서 TV나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스마트 TV 얘기를 좀 하라고 했는데 다 같은 카테고리긴 한데, 셋탑박스도 있고요, 게이밍 콘솔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스트리밍 동굴 또는 뭐 미디어 동굴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다 이게 TV 안에 들어가 있느냐, 뭐 박스로 있느냐, 뭐 HDMI 포트에 이렇게 외장되어 있느냐 차이는 있지만, 아니면 게임 콘솔에 들어있느냐 차이지만, 대부분 그 TV 기반의 인터넷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좀 중복되는 얘기들은 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는데 그 4대 변곡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아까 임경로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것처럼 MP1이 나오면서 그 PC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디코딩하는 것들을 했고, 이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로시하게 압축하고 그 디코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했고, 그 당시에 이제 모뎀 기반의 그 플레이백을 하다 보니까 느리니까 미리 프리버퍼링하고 중간에 좀 느리면 또 뭐 프레임 드라핑도 하고 뭐 퀄리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 중간에 또 멈췄다가 리버퍼링도 하고 이런 식의 좀 멍성한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있었고요. 2000년대 2007년 요때 이제 2007년이 이제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처음 나온 시기인데, 이때 이제 아이폰 또 애드로이드 폰들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들이 일어나고, 모바일 환경에서 엠팩4와 같은 어떤 표준에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들이 진행된다. 이때 이제 그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밴드위스에 어댑티브하게 스트리밍하는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컨트롤하는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요 주변에 이제 스마트 TV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TV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보면 이제 셋탑박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스마트 TV도 플랫폼화되고, 또 초소형 스트리밍 스틱, 그 스트리밍 아까 말한 미디어 스틱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또 결국 스마트 홈과도 연계돼서 IoT와 연계돼서 다양한 홈 컨트롤도 하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2020년대에 들어오면 뭐 지능형 미디어 또는 뭐 어떤 공간 미디어라고도 그러고, 뭐 몰입형 미디어라고도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뭐 AR, VR, MR, XR이라고 불려지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GPU나 NPU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바이스 안에서 그 로우 퀄리티 비디오들 오히려 업스케일링하는 이런 기술들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더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중복되는 것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 이제 단순한 리시버에서 그러니까 TV나 셋탑박스나 동물들이 컴퓨팅 플랫폼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 본 것처럼 이제 뭐 디지털화 이루어지고, 아까 그 엠팩과 같은 컴프레션 압축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플럭추에이션에 대비하는 그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하는 그런 표준들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셋탑박스도 더 그 스마트한 형태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미디어 동굴도 나오고, 스마트 TV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TV를 좀 이게 간략하게 도시화해 보면, 이 그림은 정말 오래전에 썼던 그림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 지상파 TV 수신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자 기반의 케이블 TV, IPTV 서비스가 이런 TV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에 이제 웹이 같이 매핑되면서 웹 기반으로 커넥티드 TV, 뭐 웹 TV, 인터넷 TV, 뭐 삼성은 인터넷 앱 TV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TV와 웹 기술이 그 접목된 형태의 웹 TV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TV라는 개념에는 이제 앱 스토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아마 이거 옛날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키아의 그 스티브 엘롭이라는 그 CEO가 2011년 2월에 자기 그 노키아의 전 직원들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버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다 해서 쭉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메시지인데요. 이 당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그 앱스토어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뭐 대표적인 노키아가 당시에 이 시절에 전 세계 그 모바일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노키아도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입을 해온 겁니다. 영입을 해와서 이분이 와서 이제 플랫폼 전쟁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삼성, LG가 뭐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옵티머스인가요? 옵티머스, 뭐 옴니아 이런 것들 피처폰들 많이 만들고 할 텐데 거기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서 혼란에 빠졌고 잘 아시는 것처럼 LG는 좀 약간 슬로우하게 접근하다 결국은 2021년도에 모바일 시장을 떠났고 그 다음에 삼성으로도 잘 즉석에 그 패스트 팔로워를 해서 안드로이드에 타서 지금은 이제 뭐 굳건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노키아는 어떻게 됐나? 이분을 모셔와서 이제 플랫폼 전쟁을 선언했지만 결국은 잘 대처를 못해서 이분들이 2011년에 OS를 뭐로 채택했냐면 윈도우를 채택해서 진행하다가 결국 2013년에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부를 MS에 팔고 결국 이제 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휴대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애플에 밀리면서 삼성, LG가 혼란스러워할 때 TV는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TV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플랫폼 전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를 들었던 것들이 TV는 교체 주기가 보통 7, 8년 정도의 좀 교체 주기가 길다. 또 하나는 시청 형태가 다르다. 폰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린백 형태의 시청을 한다. 그 다음에 개인 장비, 가족들이 같이 보는 장비다. 또 가격이 비싸다 등등을 들어서 TV는 그렇게 플랫폼화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사실은 TV도 그런 디바이스라는 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구글이 2010년 5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누군지 아시죠? 오래간만에 보는 에릭 스미츠가 이제 구글 TV를 어나운스합니다. 왜 자기들이 TV 시장에 뛰어들었나? 그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스크린, 최고의 유저수,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10년에 최대 이용 시간,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5시간 정도 텔레비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광고 시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TV 시장에 뛰어들겠다 했고 그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죠. TV 및 웹 및 TV.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구글 TV를 어나운스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때 컨소시엄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TV는 소니. 이 소니가 그 당시에 세계 한 3위 정도, 그 당시에 LG 삼성이 전 세계 TV 마켓의 40%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뭐, 일설에는 접촉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소니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뭐, 셋탑박스하고 그 IO 디바이스, 뭐, 리모컨 이런 걸 로지텍, 그 다음에 인텔, 유통망은 베스트바이, 그 다음에 그 세틀라이트 TV하고 그 IPTV는 DC 네트워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구글 TV를 어나운스했는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충격이었어요. 이거 핸드폰 꼴 또 나겠네. TV에도. 전 세계 거의 마켓을 50% 장악하고 있는, 40% 장악하고 있는, 큰일 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거 뒤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아시는 것처럼 TV는 스탠다드 데피니션, HD, UHD 이렇게
고해상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플랫폼화 되고 각각의 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SDK를 제공해서 누구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해 갑니다. 구글 TV는 2010년에 어나운스가 된 다음에 14년에 엔드로이드 TV라는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20년에 이렇게 바꿉니다. 조금씩 뭐 내용이 바뀌는데 잘 안 됐으니까 자꾸만 바꿨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LG는 이제 자기 독자적인 타이젠 웹OS라는 것으로 갈아탑니다. 이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번 그냥 마땅한 이 마켓 자료가 없어서 그냥 찾다가 제가 본 건데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타이젠이 타이젠하면 이제 삼성 TV인 거죠. 한 13%. 비다라고 하이센스 중국 회사입니다. 경량 리눅스 기반의 비다라는 거가 처음으로 저기를 앞섰습니다. LG는 웹OS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 연도는 조금 다른데 25년도인데 중국 시장을 빼고 나서 보니까 타이젠이 한 22%, 웹OS가 13%에서 둘이 합하면 한 35%?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드로이드라는 거는 이 엔드로이드 TV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엔드로이드 TV를 포함한 전체 엔드로이드 계열들을 말하니까 꽤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엔드로이드 TV 자체는 그렇게 마켓 시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TV를 포함한 엔드로이드 계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여전히 한국이 좀 굳건한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긍정적인 거는 프리미엄 TV 시장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좀 저가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약간 비싼 시장에서는 더 높다는 거고요. 스마트 TV가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2010년에 구글 TV 어나운스한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삼성과 LG는 난리가 났습니다. 혼돈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나름대로 오르세라는 자기 독자 리눅스 기반 OS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삼성은 타이젠으로 2013년에 넘어갔고요. LG는 HP로부터 웹OS를 인수합니다. 이 웹OS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헬드 디바이스의 최강자가 팜이라고 있었잖아요. 팜 OS를 웹OS로 바꿨고 그거를 HP가 2010년에 한 12억 달러를 주고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인수를 합니다. 왜 인수했냐면 PDA나 패드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엄청난 돈을 날리고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LG가 HP로부터 2013년에 웹OS를 인수하고 바로 다음에 2024년 CES에 웹OS 기반의 스마트 TV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전 세계를 깜짝 놀란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방식으로 하는 리모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쳐봤더니 이거 얼마에 인수했나 했더니 HP가 인수할 때 12억 달러라는 말은 나오는데 LG가 얼마 인수했냐는 건 싸게 인수했을 것이다 정도 왜냐면 HP가 이제 폭망했으니까 넘겼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 인수 개념보다는 라이센스 개념으로 인수를 해서 그렇게 큰 돈은 들이진 않았다는 게 이제 얘기더라고요. 삼성도 자기 독자적인 오르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타이젠으로 이 타이젠 OS는 뭐 좀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옛날에 HP랑 이제 인텔이랑 같이 했던 결과물로 나온 OS고요. 그다음에 이제 SDK를 발표해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2013년, 14년에 두 회사가 독자적인 플랫폼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거의 모든 라인업에 타이젠과 웹OS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스마트싱, 삼성의 스마트싱스나 또 자기네들 LG의 독자적인 어떤 커넥티비티를 갖는 그런 것들로 IoT 연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도 연동이 돼서 삼성의 빅시비, LG의 싱크Q 이런 것들과 이제 음성인식을 고도화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UX 쪽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어서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재미난 건 2021년부터 이 두 회사가 이 타이젠과 웹OS를 이제 라이센싱을 시작해서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는 미국 RCA라는 회사의 TV에 전부 다 웹OS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꽤 많은 중저가의 TV 사업자, TV 판매업자들이 생산업자들이
삼성과 LG의 스마트 TV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 TV나 뭐 LG TV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패스트라고 불리는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해서 이제 무료, 광고 기반으로 해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자동으로 OS 업그레이드하는 기능 같은 걸 추가함으로써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구글은 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었냐면 구글이 초창기 2010년에 내놓은 것들은 사실은 그 모바일에 들어가 있던 앤드로이드를 그냥 텔레비전에 이렇게 펴놓은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단순 웹 렌더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앤드로이드 TV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여기 보면 뭐 린백 UI, 그러니까 스펙하고 리모컨 가지고 컨트롤하기 좋은 UI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구글 캐스트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 바로 그 TV로 렌더링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들을 집어넣고 다시 2020년에 제미나이하고 연동, 그다음에 메터라는 그 IoT 표준과 연동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도미넌트한 그런 뭐 마켓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 그 구글 TV가 딱 어나운스된 직후에 뭐 우리나라는 좀 난리가 나갔고 스마트폰 같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당시 직영부가 옛날에 그 산업부하고 과기부, 정통부를 다 합쳐놓은 그 조직이었는데 직영부가 중심이 되고 방통위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를 모아놓고 통신 3사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포럼 하나 만들어서 좀 산업 활성화시키자 해서 2010년 9월에 스마트 TV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들도 많이 구성하고 스마트 TV 산업 발전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들을 보면 당시에 그 윤봉은 삼성전자 사장이 초대 의장을 하셨고 제가 창립준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 여기 뭐 그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현호 본부장도 있고 우리 저 윤경로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박현재 박사님도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스마트 TV 글로벌 서밋이라고 해서 매년 뭐 넷플릭스 CEO, 뭐 인텔, 구글에서 아주 탑 디시전 메이커들을 불러다가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큰 행사들을 많이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앱 경진대, 또 나중에 앱 및 주변기기 경진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디바이스와 앱을 개발하는 걸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고요. 스마트 TV 기술 및 개발자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7, 8년 동안 국내 그 스마트 TV 사업자들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2012년 2월 10일 날 갑자기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를 인터넷에 차단시켰습니다. 뭐 어쨌든 고발하고 뭐 어떻게 해서 5일 만에 해제되긴 됐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인터넷 액세스하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 서비스나 특정 디바이스를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원칙을 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내용은 사실은 TV 사업자들 손을 약간 들어준 겁니다. 뭐냐면 특정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특정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거 하나고요. 다만 이제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 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할 수 있다, 매니지할 수 있다는데 그 중대한 문제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거나 망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뭐 그런 조건 정도로 해서 됐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2012년에 통신사업자들이 특정 요금 제도에 있는 사람만 카카오톡을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그 패킷을 강제로 드랍시켜가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때도 한참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 사이에 망 사용료 관련해서 한 3년간 소송이 있다가 나중에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뭐 약간의 이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끝난 것 같고요. 뭐 트위치, 우리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던 주로 e스포츠나 게임 쪽에 하던 트위치도
한국이 너무 망 요금을 많이 받는다 그래갖고 철수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논란이 계속됐을 텐데 이 논란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스마트 TV가 그렇게 망 부하를 주는 느낌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이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시기쯤에서 망의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5G 나오고 4G, 5G 나오고 망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 TV를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오히려 IPTV 사업자들이 스마트 TV에 자기네들 그 셋탑을 올리거나 같이 하자 그래서 전략적 제휴까지 맺는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 논란은 사실은 이렇게 좀 흐지부지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 음성요금 전화 못 받는다 막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통신사업자 스스로 음성요금 더 안 받고 인터넷 그 트래픽 요금 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 받는 제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어떤 진보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퀴즈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 TV를 어떻게 차단했을까요? 삼성전자만. LG전자는 차단 안 했거든요. 어떻게 차단했을까요? 한 가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VOD 서비스 이런 거 가보면 IP로 차단하면 되죠. 근데 삼성전자 TV가 그냥 웹 서칭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퀄리티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는 이제 그 맥 어드레스 보고 했을 거다. 맥 어드레스 보면 삼성의 그 맥 어드레스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맥 어드레스는 그 NAT 통과하고 나면 NAT 그 액세스 포인트들이랑 거기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HTTP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보면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PI, 패킷 인스펙션 장비를 가지고 인스펙션해서 패킷을 드랍시키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시간 다 됐나요? 셋탑박스들도 있고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 엑스박스 같은 데서도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 동글 형태, 그 텔레비전 뒤에 그 HDMI 포트에다 꽂는 동글 형태의 장치들이 국내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디바이스들의 특징들을 보면 초기에 단순한 수신기 형태에서 점점 이제 IPTV나 이런 서비스들, 케이블 TV 같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 리눅스 기반의 OS들이 확장이 됐고 자바 기반으로 동작하고 이미 설명드린 우리 고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멀티캐스팅이라든가 리얼타임 프로토콜, 그다음에 QS, QE를 지원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스마트 스태탑박스에서 OTT, 주로 이제 엔드로이드 TV나 타이젠이나 웨이브OS 같은 오픈 플랫폼들의 다양한 앱스토어들도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바뀌는 방향은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로 바뀌면서 가상화나 AI와 결합하는 형태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 셋탑 레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레스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한 모든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5분 시간. 아주 5분 남았네요. 빨리 보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은 초창기 동굴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동굴들은 우리가 병렬 포트나 시리얼 포트에 꽂아갖고 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수행시키기 위한 인증용으로 주로 처음에 많이 썼죠. 1단계에서는. 2세대 때는 그걸 가지고 USB에 꽂아갖고 와이파이나 3G, 4G 연결하는데 그래서 그 랜선이 없는 노트북에다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다가 3세대로 가면서 미디어 스트림의 혁명, 이제 HDMI 동글 포트에 크롬캐스터와 같이 경량 OS를 올려갖고 어댑티브 비트레이트도 컨트롤하고 엠팩 대시나 그 애플의 HLS와 같은 그런 영상 처리를 하는 기술로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동글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해상도도 높이고 거기에다 SoC 기술을 이용해서 그 MPU 같은 걸 삽입을 해서 AI 기반으로 업스케일링 한다든가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매터나 직비와 같은 그 IoT 연동까지 이루어지는 스마트 허브의 기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스킵하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의 이제 미국 표준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거 썼었고요. 아시지만 ATS 3.0이 우리나라 그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2016년에 표준 채택이 되고 2017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상용화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방송망인데 이 프로토콜 구조를 보면 All IP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All IP고 ATS 3.0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상파 방송을 봐도 텔레비전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텔레비전에 사실 브라우저가 있어서 IP 패킷을 까고 그 안에서 HTML5로도 인코딩되어 있는 영상을 보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그 아날로그 디지털 스트리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브로드밴드망, 인터넷망을 통해 들어오든 아니면 브로드캐스트망을 통해도 똑같은 IP 패킷이고 그 안에 까보면 그냥 HTML 그 마크업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전송 프로토콜들은 좀 다르지만 이 브로드캐스팅이나 브로드밴드가 이 HTML5 자바스크립트라는 컨텐츠 아키텍처가 똑같고 All IP로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방송과 인터넷이 완전한 융합이 됐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은 좀 허들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 안테나 띄워놓고 UHD 방송 쭉 보다가 터널로 딱 들어가면 그 이제 신호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IP로 연결돼 갖고 그 브로드밴드로 연결돼 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심리스하게 텔레비전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 종속성 탈피, 양방향성, 방송과 통신 완전한 결합의 형태로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있고 요 끝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미디어 디바이스들은 AI와 통합을 통한 그 초개인화 또 초고화질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예를 들면 그 UHD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사에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IPTV로 보고는 있지만 UHD 컨텐츠로 주는 게 아니라 HD 컨텐츠로밖에 안 줍니다. 아직도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텔레비전은 다 업스케일링 합니다. 업스케일링해서 고화질로 보일 수도 있고 하고 그런 형태로 동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이제 클라우드화 되면서 점점 이런 디바이스들은 사라지고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이거에 가장 그 가능성이 있어진 거는 이제 넷독이 빨라져서 아주 극도의 로우 레이턴시 트래픽들을 우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레스한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홈의 지능형 허브 역할로까지 발전돼서 생활 밀착형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하겠습니다.